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문고라는 것을 아십니까? 궁궐 앞에 매달아 놓은 커다란 북. 억울한 백성이면 누구든 와서 울릴 수 있다 하여 태종 임금께서 세우신 것이라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북을 실제로 울린 자가 몇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울리고 난 뒤 온전히 살아 돌아간 자가 과연 있었는지, 그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조 12년 한양 창덕궁 도남문 앞이었습니다. 4월이라 하나 새벽녘엔 아직 한기가 서렸고 궐 앞 넓은 돌바닥 위로 짙은 안개가 물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금군 초소의 횃불마저 그 안개에 삼켜져 희미하게 번지는 그런 새벽, 도남문 앞긴 행랑 끝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무명 치마의 때가 절어 볼래 빛을 알 수 없는 저고리를 걸친 한 여인이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젖은 돌바닥 위를 맨발로 걸어오는데 발자국마다 피인지 진흙인지 모를 자국이 찍혔습니다. 이름은 정을선, 나이 38, 20해 전 역적으로 몰려 참수된 정한담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을선이 안개 속을 걸어올 때 금군 둘이 먼저 창을 들었습니다. 서거라, 궐 앞에 무슨 년이냐. 호통의 안개를 갈랐으나 을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20해를 벼르고 별은 걸음이었으니까요. 금군 하나가 창날을 내밀어 앞을 막았으나 을선은 그 창대를 맨손으로 움켜쥐고 옆으로 밀어져 쳤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으나 그 여인의 눈에는 아픔 따위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20해 묵은 한만이 안개보다 짙게 서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을선은 도남문 옆 거대한 신문고 앞에 섰습니다. 사람 키의 2배는 되는 틀에 매달린 그 북은 소가죽이 갈라지고 먼지가 내려앉아 오래도록 아무도 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을선은 품에서 몽둥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떡갈나무를 깎아 만든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북을 내리쳤습니다. 둥. 궐 안행각에서 내관들이 벌떡 일어났고 술라도는 포졸들이 발길을 멈추었으며 멀리 인왕산 기슭에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을선은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북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역적 정한담의 딸 정을선이 아래옵니다. 20해 전 아비의 죄가 무고임을 밝히고자 이 목숨을 걸고의 신문고를 울리나이다. 이 대목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문고를 울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은 짐작이나 하시겠습니까? 을선이 한양으로 올라오기 보름 전 충주 어느 주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쪽 다리를 절며 구석에 앉아있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막걸리 사발을 앞에 놓고도 마시지 못하는 것이 손이 심하게 떨려 사발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을선이 무심코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물으니 주모가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전 궐 앞에서 신문고를 울리려 했답니다. 아비가 관가에 맞아 죽었다고. 근데 북의 손도 대기 전에 금군들이 달려들어 곤장을 쳤다지요. 다리가 부러지고 손가락 마디가 으스러져 적골이 됐답니다. 주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덧붙였습니다. 저 북은 말이에요. 제 목숨을 채로 삼아야 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서 돌아갈 생각이 있는 자는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을선은 그 말을 듣고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밥 한 술을 더 떠넣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을선이 궐 앞에 도착하여 기회를 엿보던 그 새벽녘의 일입니다. 도남은 옆담 그늘에 웅크리고 앉아 금군 교대 시각을 채고 있는데 발밑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이니 7,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거지가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눈이 웅푹 꺼지고 입술이 하얗게 질려 며칠은 굶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을선의 품에는 주먹밥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밥을 먹을 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주먹밥이었습니다. 을선은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아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허겁지겁 먹는 것을 바라보며 을선은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너는 나처럼 아비 이름도 못 부르고 살지 마라. 아비가 있거든 아비라 부르고 없거든 아비를 그리워하거라. 나처럼 아비 이름 석자 입에 담는 것조차 죄가 되는 세상은 너한테는 오지 않기를. 아이는 대답 없이 주먹밥만 우물거렸고 을선은 빈손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도넘은 앞입니다.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린 직후 궐 안에서 어가 행렬이 나오다 멈추었습니다. 임금이 타신 가마였습니다. 금군들이 일선을 에워싸고 창끝을 겨누는 가운데 가마의 발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안에서 서슬 퍼런 눈이 일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 맺힌 눈의 일선과 제왕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그지없는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정녕 죽고 싶은 것이냐? 그 한마디에 을선의 눈앞으로 20해 전의 핏빛 처형장이 밀려왔습니다. 20해 전 을선은 18이었습니다. 아비 정한담이 끌려 나오던 서소문 박 처형장. 5월의 볕이 쏟아지는데도 온 세상이 검게 보였습니다. 아비의 죄목은 영모, 그러나 칼을 찬 적도 군사를 모은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소 하나를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세도가의 토색지를 낱낱이 적어 올린 그 상소가 되레 영모의 증거로 둔갑했던 겁니다. 아비는 형장에 꿇어앉아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있던 을선과 딱 한 번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살아남아라. 그리고 칼이 내려왔습니다. 을선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어미가 입을 틀어막았기 때문입니다. 어미의 손에서 흙냄새가 났습니다. 그 흙냄새를 을선은 20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죽고 싶은 것이 아니옵니다. 을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조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피가 흐르는 두 손을 돌바닥에 짚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미 죽은 목숨이옵니다. 20해 전 서소문 밖에서 아비와 함께 죽었어야 할 목숨이 오직 이 한마디를 아뢰기 위해 여태 붙어 있었을 뿐이옵니다. 금군들의 창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노한 것인지 무언가를 가늠하는 것인지 그 깊은 눈에서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을선은 이어 말했습니다. 정한담은 역적이 아니옵니다. 증거가 있사옵니다. 이 몸 위에 새겨 가져왔사옵니다. 을선이 저고리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팔뚝 안쪽에 칼끝으로 새긴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살갗 위에 흉터로 돋아난 그 글자들은 20해 전 아비의 상소 원문이었습니다. 영조가 가마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관이 황급히 전하 위험하옵니다. 아뢰었으나 영조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을선의 팔뚝 위 살을 파고든 글자들을 가만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글자, 두 글자 읽을수록 영조의 인매가 굳어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글자들이 어떻게 새겨진 것인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을선이 팔에 첫 글자를 새긴 것은 20해 전 아비가 죽은 바로 그 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미가 몰래 간직해 둔 상소 초본을 꺼내 보인 밤, 을선은 바느질 칼을 불에 달구었습니다. 어미가 울며 말렸습니다. 미친 짓이다. 그냥 살아라. 그러나 을선은 대답 대신 이를 깨물고 첫 획을 그었습니다. 피가 저고리를 적셨으나 글자는 또렷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년 기일마다 몇 자씩 새겨 20회에 걸쳐 상소 전문을 제 몸에 옮겨 쓴 것이었습니다. 종이는 빼앗길 수 있고 말은 뒤집힐 수 있으나 살 위에 새긴 글자만은 아무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때는 영조 즉위 이듬해 평안도 성천 고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가혹했습니다. 4월부터 한 방울 비가 내리지 않아 눈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게으른 바닥을 드러내어 물고기들이 진흙 위에서 입을 벌린 채 말라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죽을 끓일 좁쌀조차 없어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직뿌리를 캐어 연명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천읍내 한복판 마칠성의 곳간 많은 쌀가마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마칠성은 평안도에서 손꼽히는 토호로 논이 300마지기어 소작이니 200호에 달하는 자였습니다. 가뭄이 들수록 고가가 오르니 그에게 흉년이란 돈을 벌 기회였던 겁니다. 현감 정한담은 관아마루에 앉아 호적불을 넘기다 붓을 꺾었습니다. 아사자가 벌써 열하고 넷이었습니다. 아전을 시켜 마칠성에게 곡식을 풀라 권했으나 돌아온 답은 제 것을 제가 쓰는데 현감이 무슨 상관이냐 는 것이었습니다. 정한담은 갓끈을 고쳐 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노색과 포졸 5을 거느리고 마칠성의 저택 앞에 당도한 것은 그날 해가 중천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국간을 여시오. 정한담이 말했습니다. 마칠성이 대문 안쪽에서 팔짱을 낀 채 비웃었습니다. 현감날이 법도에 없는 일이요. 그러자 정한담은 품에서 접은 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진율청 규례 제3조 흉년에 곡식을 쌓아두고 풀지 않는 자는관이 강제 개창할 수 있소. 법도에 있는 일이요. 마칠성의 눈이 가늘어졌으나 포졸들이 이미 빗장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국간 문이 열리자 쌀가마 수백 석이 쏟아져 나왔고 마당에 몰려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간 개방이 있기 보름쯤 전의 일이었습니다. 마칠성은 자기 논에만 물을 대려고 마을 공동 우물로 향하는 물길에 돌과 흙을 쌓아 막아버렸습니다. 우물물이 말라붙자 아낙네들이 빈 물동이를 이고 관하로 몰려왔습니다. 정한담은 아전에게 장부를 맡기고 직접 삽을 들었습니다. 현감이 삽을 드는 것을 본 아전들이 기겁했으나 정한담은 이미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돌을 걷어내고 흙을 파헤치는데 한 삽, 두 삽 들 때마다 흙탕물이 발등을 적셨습니다. 이를 본 장정선엇이 달려와 함께 삽을 들었고 이윽고 30명 가까이 되는 백성이 줄을 지어 돌을 날랐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물길이 뚫리자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내렸고 우물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본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정한담은 흙투성이 손으로 두레박을 올려 먼저 노인들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아마도 마칠성은 자기 집 누각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을 겁니다. 국간을 빼앗긴 그 밤, 마칠성은 야밤에 말을 달려 평양 가명으로 향했습니다. 관찰사 최판석의 사랑방에 은 100냥을 쌓아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저 미친 현감을 그냥 두면 감사 어른의 체면도 서지 않을 것입니다. 최판석은 은을 슬쩍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땅히 방도를 찾겠다. 둘은 술잔을 부딪혔고 촛불 아래 두 사내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하나로 겹쳤습니다. 돌아온 마칠성은 곧장 저택 안쪽 깊숙한 밀실로 들어갔습니다. 창을 모두 닫고 두꺼운 포장을 들이운 그 방에는 먹과 붓 그리고 붉은 인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칠성이 품에서 꺼낸 것은 현감 정한담의 관인을 밀랍으로 떠낸 거푸집이었습니다. 아전 하나를 매수하여 관아 인장을 몰래 찍어온 것이었습니다. 마칠성은 거푸집에 동을 녹여 부어 가짜 직인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마칠성은 그것을 비단에 싸서 괴짝 깊이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때가 오면 이것 하나로 내 목을 치겠다. 그 가짜 직인이 훗날 어떤 잠극을 불러올지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국간 개방이 있고 며칠 뒤 성천 장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한담은 10살 난 딸 을선의 손을 잡고 장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을선이 엿장수 앞에서 발을 멈추자 정한담이 웃으며 엿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 구석에서 허리가 구부정한 노파 하나가 을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이 하얗게 탁한 것이 앞을 못 보는 듯했으나 걸음은 이상하리만치 정확했습니다. 노파는 을선의 손을 덥석 잡더니 손금을 더듬었습니다. 이 아이의 손금이 기이하구나. 아이야, 내 운명은 북소리에 달렸다. 북이 울리는 날 모든 것이 풀릴 게야. 을선이 겁먹은 눈으로 아비를 올려다보는 사이 노파는 종이꽃 하나를 을선의 손에 쥐어주고 장터 인파 속으로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정한담이 황급히 뒤를 쫓았으나 그 노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을선은 그 종이꽃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종이를 접어 만든 것인데 꽃잎마다 붉은 점이 하나씩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한담은 을선을 무릎에 앉히고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은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화 봉오리 모양으로 끝이 갈라진 소박하지만 정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할머니가 내 어미에게 주신 것이고 내 어미가 너에게 물려주라 하셨다. 정한담이 을선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벼슬이 높아 귀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귀한 것이다. 이 비녀를 볼 때마다 그것을 잊지 마라. 을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녀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비녀의 차가운 감촉이 어린 손끝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며칠 뒤 보리밥에 나물을 묻혀 저녁상을 받은 정한담 가족이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이어 대문이 발로 걷어차이듯 벌컥 열렸습니다. 의금부 나졸 6이 칼을 빼들고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자가 정한담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며 외쳤습니다. 성천 현감 정한담, 영모의 죄로 잡아들인다. 밥상에 엎어지고 국물이 마루를 적셨습니다. 나절의 칼날이 정한담의 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정한담은 을선을 돌아보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비녀를 잃지 마라. 정한담이 끌려간 뒤 관아는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졌습니다. 마칠성이 내민 가짜 직인이 증거로 올라갔습니다. 정한담이 관인을 위조하여 비밀리에 청나라 상인에게 군량을 빼돌렸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물론 한 글자도 사실이 아니었으나 관찰사 최판석이 가명의 장부를 교묘하게 고쳐놓은 뒤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을선은 그날 밤 어머니 없는 빈 방에서 혼자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장터의 눈먼 노파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북을 가리켰고 그 북이 한번 울리자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을선이 화들짝 깨어나 밖을 내다보니 하늘은 여전히 메마른 별빛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에는 잠들기 전 꼭 쥐고 있던 종이꽃이 그대로 들려 있었고 붉은 점 하나가 전보다 선명하게 빛나는 듯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한담의 집에 남은 것이라곤 쌀서, 대화 된장 한 독, 그리고 마루 밑에 숨겨둔 책 보따리뿐이었습니다. 아전 박치문이 몰래 찾아와 을선에게 주먹밥 2덩이를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부로 찾아라. 장부에 답이 있다. 을선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을선이 아전 박치문에 말을 되새기며 장부의 행방을 궁리하고 있을 때 마을 어귀에서 징소리가 울렸습니다. 징이 3번 울리면 관가에 보고 5번 울리면 처형이었습니다. 징은 5번 울렸습니다. 을선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맨발로 뛰쳐나가 언덕에 올라서니 장터 한복판에 처형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 묶인 사람은 다름 아니었습니다. 장터는 이미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떡장수도 엿장수도 집신 삼던 노인네도 모두 손을 멈추고 처형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칠성이 처형대 아래 의자에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옷을 입은 망나니가 긴 칼을 세워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한담의 얼굴은 옥에서의 고문으로 반쪽이 부어올라 제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눈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을서는 군중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가려 했으나 포졸 둘이 창으로 길을 막았습니다. 마칠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청을 가다듬고 죄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한담, 관아의 곡식을 횡령하고 장부를 위조하여 백성의 피를 빨아먹은 죄, 또한 관인을 사칭하여 조정을 기만한 죄, 이에 참형에 처한다. 을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횡령을 했다고요? 평생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아버지가. 을선은 소리치려 했으나 옆에 있던 노파가 을선의 입을 틀어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고 싶으냐? 너까지. 망나니가 칼을 높이 들어올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한담이 고개를 돌려 군중 속 을선을 찾았습니다. 아비의 눈과 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찰나 정한담이 품에 숨기고 있던 무언가를 입으로 물어 힘껏 을선 쪽으로 던졌습니다. 피에 절은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비단 위에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으나 피가 번져 글자를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을선이 허둥지둥 그것을 주워 품에 넣는 사이 칼이 내리쳐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장터를 울렸고 을선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군중이 내지르는 탄식과 피가 마른 흙바닥에 스미는 소리가 을선의 귓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소리로 박혔습니다. 을선이 몸을 돌려 군중 틈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한 사내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에게 서신을 전달했던 바로 그자였습니다. 사내가 을선을 밀치며 꺼져 역적애녀나 하고 내뱉을 때 을선의 시선이 사내의 손등에 멈추었습니다. 손등 위에 진해 모양의 흉터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통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화인처럼 일부러 찢은 것이었고 마디마디가 살아있는 진해처럼 꿈틀거리는 듯했습니다. 을선은 그 흉터를 기억 깊이 새겼습니다. 아비를 함정에 빠뜨린 서신을 가져온 자의 표식이었으니까요. 이 대목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한담의 충직한 노비 돌쇠 이야기입니다. 돌쇠는 정한담이 젊은 시절 길에서 주워 키운 고아로 나이 40이 넘도록 정한담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내였습니다. 처형이 끝나고 군중이 흩어진 뒤 돌쇠는 홀로 처형대로 걸어갔습니다. 아비의 시신이라도 수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칠성의 하인 넷이 길을 막았습니다. 역적의 시신에 손대는 자도 역적이다.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시던 분은 세상에서 가장 고든 분이셨소. 하인들이 군장을 들었습니다. 첫 대의 등가죽이 터졌고 10대를 넘기니 뼈가 드러났습니다. 돌쇠는 피를 토하면서도 기어서 처형대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더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돌쇠는 고개만 겨우 돌려 멀리서 지켜보던 을선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가씨, 도망치시오. 살아남으시오. 살아남아야 나리의 한을 풀 수 있소. 그것이 돌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임경업전의 충복이 그러했듯 주인을 위해 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돌쇠에게는 당연한 도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을에 퍼진 소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정한담의 처형이 있은 다음 날부터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한담의 집안 여인들이 장날마다 외간 남정네를 집에 들였다느니, 을선의 어머니가 마칠성의 아전과 사통했다느니, 을선 자신도 장터의 떠돌이 장사치와 눈이 맞았다느니 하는
입에 담기도 더러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소문의 출처를 따져보면 을의 마칠성이 하인이 드나드는 주막에서 시작되었으나 소문이란 것이 원래 그렇듯 퍼질 때는 출처가 사라지고 내용만 부풀어 오르는 법이었습니다. 장화 홍련전에서 계모가 거짓으로 홍련의 허물을 지어냈듯이 마칠성은 죽은 자의 명예까지 짓밟아 다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게 만들려 했던 겁니다. 우물가에서 을선을 보면 고개를 돌리는 안악이 생겨났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역적의 딸, 환양년의 딸 하고 놀려댔습니다. 을선의 어머니는 이 소문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죽음도 모자라 없는 허물까지 뒤집었으니 가슴에 불덩이가 맺혀 나흘을 앓다가 스스로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을선은 이제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쇠도 모두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으니 이 넓은 세상에 을선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칠성의 하인들이 정한담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른 초가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아버지의 책들이 어머니의 바느질감이 을선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나무 인형이 모두 재가 되었습니다. 을선은 불타는 집을 등지고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던진 피 묻은 비단 서신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눈물인지 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을선은 이를 악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 서신의 진실을 밝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숲은 을선을 삼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시덤불이 맨발을 찢고 돌부리가 발등을 깨뜨렸으나 을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다리에 힘이 풀려 개울가에 쓰러졌을 때 을선은 비로소 품속에 비단 서신을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피가 번져 절반 이상이 알아볼 수 없었으나 한 구절만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곡식은 성박 삼거리 토굴에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전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횡령한 곡식이 아니라 횡령의 진범이 감춰둔 장부가 그곳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감초 같은 이야기 하나를 더 보태겠습니다. 을선이 쓰러진 그 개울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도깨비 개울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옛날 이 개울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물귀신에 끌려갔다느니 밤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는데 실은 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 다름 아닌 마칠성의 선대였다고 합니다. 토굴로 향하는 길목에 사람의 발길을 끊기 위한 수작이었던 겁니다. 흥부전에서 놀부가 박속의 보물을 독차지하려 온갖 거짓을 꾸몄듯 이 고을의 탐관오리들은 대를 이어 백성의 눈과 귀를 속여온 셈이었습니다. 을선이 몸을 추스르고 일어서려 할 때 덤불 너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을선이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횃불 하나가 어둠을 갈랐고 그 불빛 아래 나타난 얼굴은 뜻밖에도 박치문이었습니다. 아전 박치문, 사흘 전 을선에게 장부의 존재를 귀띔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치문이 을선을 발견하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오. 여기서 날이 밝으면 포졸들에게 잡히오. 을선은 망설였습니다. 아비를 죽인 관아의 사람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박치문이 등을 돌려 걸어가자 을선은 비단 서신을 더욱 꽉 움켜쥐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치문이 을선에 데려간 곳은 개울 상류에 버려진 숯가마였습니다. 가마 안에는 누군가 미리 깔아둔 거적대기와 주먹밥 2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치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 옥중에서 내게 부탁하셨소. 딸아이가 살아서 도망치거든 사흘만 숨겨달라고. 을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딸의 도망길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치문이 을선을 돕게 된 까닭입니다.
박치문의 아비 역시 30년 전 마칠성의 선대에게 누명을 쓰고 곤장 아래 숨진 아전이었습니다. 별주부전에서 토끼가 용왕의 꿰매 넘어갈 뻔하다 제 꾀로 살아났듯 박치문은 원수의 밑에서 이를 갈며 때를 기다려온 사내였습니다. 그가 을선에게 속삭였습니다. 토굴에 장부만 있는 게 아니오. 마칠성이 조정에 올린 거짓 보고에 초안도 함께 묻혀 있어. 을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부와 초안, 이 둘이 합쳐지면 마칠성의 죄를 조정에 직접 고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은 강물도 물기를 바꾸고 산도 제 모습을 달리합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18 낭자였던 을선은 38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볼에 남아있던 어린 살결은 간데없고 이마에는 세월이 긋고 간 주름이 서너 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만은 달랐습니다. 20해 전 아비의 피가 뿌려지던 그 형장의 불빛이 아직도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겁는 난 을선이 마칠성의 집 대문 앞에 선 것은 초가을, 들녘에 벼가 누렇게 익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남루한 삼배옷에 집신도 아닌 맨발, 머리는 엉클어져 반쯤 풀어내린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으니 누가 보아도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유랑 여인이었습니다. 행랑채 마당을 쓸던 하인이 을선을 훑어보더니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또 품팔이냐? 요즘 거린이 하도 많아 주인 어른께서 짜증이 대단하시다만 마침 부엌에 손이 모자라니 들어가거라. 을선은 고맙다는 말도 못하는 사람처럼 벙어리 흉내를 내며 고개만 조아렸습니다. 그렇게 원수의 집안으로 발을 들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을선이 벙어리 행세를 한 까닭입니다. 목소리란 것은 얼굴보다도 오래 기억에 남는 법이지요. 마칠성이 혹시라도 20년 전 형장에서 울부짖던 어린 낭자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한마디 말이 곧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을선은 3달 전부터 말을 끊었습니다. 혀를 깨물어서라도 소리를 내지 않는 훈련을 스스로에게 시킨 것이지요. 닷새가 지나자 을선은 부엌길에서 안채 청소로 올라갔고 열흘이 지나자 서재 마루까지 걸레질이 허락되었습니다. 을선이 20년을 벼르며 들어가고자 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마칠성은 현감 시절 아비를 역적으로 몰대 위조한 문서들을 서재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을선은 걸레를 짜며 눈을 굴렸습니다. 서가 아래쪽 칸에 먼지가 유독 두텁게 쌓인 곳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 칸 뒤쪽으로 손을 넣어보니 나무 벽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을선은 손톱으로 조심스레 틈을 벌리다가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그란 옥돌, 돌려보니 아비의 관인을 본뜬 가짜 직인이 분명했습니다. 글씨의 획이 아비 것과 비슷하되 비침이 미세하게 짧은 것이 흉내는 냈으나 아비의 손이 아닌 것을 을선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으나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직인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확인했으되 빼내는 것은 달아날 준비가 된 뒤여야 했으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를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칠성의 아들 마동석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위인이었습니다. 아비의 위세를 빌어 고을 처녀들에게 치근덕거리는 것이 일과였으되 그 거만한 행실에 혼처가 날 리가 있었겠습니까? 이 마동석이가 어느 날 부엌에서 을선을 보더니 눈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남루한 차림이었으나 을선의 몸가짐에는 천한 종에게서 나올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던 것이지요. 마동석이가 을선의 앞을 막아서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벙어리라면서 웃지도 못하느냐. 내가 웃겨줄까? 을선은 등골이 서늘해졌으나 곧 뒤돌아서서 부뚜막의 숯검댕을 두 손 가득 쥐어 제 얼굴에 발랐습니다. 이마에도 볼에도
코에도 시커먼 숯을 문질러 얼굴이 검댕투성이가 되자 마동석이 으악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박시전의 박씨 부인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을선 역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터입니다. 추한 외모 뒤에 진짜 자신을 숨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원수의 집안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안채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마칠성의 부인 민씨가 복통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으나 관아에서 불러온 의원은 고개만 갸우뚱거릴 뿐 병명을 짚지 못했습니다. 을선은 부엌 한 구석에서 그 소동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앞으로 나섰습니다. 벙어리 행세를 하되 손짓으로 산을 가리키고 불을 켜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비웃었으나 민씨의 시녀가 전연이라도 해보게 하라. 어차피 의원도 못 고치는 것을 하고 허락했습니다. 을선은 뒷산으로 올라가 인진숙과 백출뿌리를 캐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비의 서재에서 동의보감을 읽었던 기억이 20년이 지나서도 손끝에 살아있었던 것이지요. 을선이 다려낸 탕약을 민씨에게 먹이자 한 시즌이 채 지나기 전에 민씨의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마칠성의 부인은 을선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여라. 을선은 손짓으로 서재의 청소를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을선은 아침 저녁으로 자유롭게 서재를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습니다. 대장금이 의술로 궁궐의 문을 열었듯 을선은 약초 한 줌으로 원수의 심장부에 드나드는 열쇠를 손에 쥔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을선은 장을 보러 나간 시장 어귀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펜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 하나가 짐꾼에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을 을선이 달려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을선의 손등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진해에 물린 흉터로구나. 어린 것이 독한 것에 물렸었구먼. 을선이 화들짝 놀라 손을 감추었습니다. 노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을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마패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야.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을선은 마패 조각을 치마 속에 감추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조각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으나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것만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재에서 직인과 장부를 몰래 꺼내 보자기에 싸던 을선의 등 뒤로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누구냐? 돌아보니 마칠성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촛대를, 다른 손에는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마칠성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벙어리 품바리가 서재에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리고 그 손등의 흉터는 마칠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을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보다 무서운 것은 의심이고 의심보다 무서운 것은 확신이니 마칠성이 확신하기 전에 의심을 거두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을선은 천천히 보자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비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낮에 노인에게 받은 마패 조각을 꺼내 마칠성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칠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마패를 알아본 것이지요. 이것을 내가 어디서 얻었느냐? 마칠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을선은 알 수 없었으나 그 마패 조각은 20년 전 아비를 역모로 고발한 밀고 문서에 찍혀있던 암행어사의 신표였던 것입니다. 마칠성이 위조한 것은
아비의 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마패까지 위조하여 조정을 속였던 것이지요. 반쪽 마패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나머지 반쪽을 가진 자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칠성은 칼을 거두었습니다. 을선을 베는 것보다 마패의 출처를 캐는 것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 노인을 찾아오너라. 찾아오면 목숨은 살려주마. 을선은 고개를 조아리며 서재를 물러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을선의 입꼬리가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칠성은 자신이 을선에게 명을 내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은 을선이 마칠성의 두려움을 낚아챈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빼내다 들킨 위기가 도리어 원수의 약점을 한 겹 더 벗겨낸 기회로 뒤집힌 셈이었습니다. 이제 을선에게는 두 가지 패가 생겼습니다. 서재 속 가짜 직인 그리고 마칠성이 두려워하는 마패의 비밀. 그러나 패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패를 내미는 순서를 그르치면 도리어 제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는 법이지요. 을선은 그날 밤 마칠성의 서재를 나선 뒤 곧장 뒷담을 넘지 않았습니다. 곧장 넘으면 의심을 사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엌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새벽 죽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불을 지피는 그 손이 아까 창대를 움켜쥐던 손과 같은 손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칠성이 하인 셋을 보내 노인의 행방을 캐라 명한 것은 동이 트기 직전이었고 그 틈을 을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시의 눈이 바깥으로 쏠린 사이 을선은 부엌 뒤 장독대를 넘어 좁은 개울을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품속에는 서재에서 벗겨낸 가짜 직인의 먹탁본과 부서진 마패 조각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을선이 향한 곳은 가명이었습니다. 석 달 전 새로 부임한 관찰사 박경윤은 청렴하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을선은 그 소문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가명 문 앞에서 하루를 꼬박 기다려 겨우 접견을 얻어낸 을선은 품속에 먹탁본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칠성이 20년 전 위조한 직인의 흔적이 옵니다. 이것만으로도 아비의 무고를 밝힐 수 있사오니 부디 상소를 올려주시옵소서. 박경윤은 먹탁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을선이 다시 가명을 찾았을 때 박경윤의 태도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돌아가거라.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이틀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칠성의 은자 300냥이 가명 뒷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을선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에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자는 눈을 피하는 법이지요. 가명 문을 나서며 을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으나 을선에게는 그 하늘이 낯빛 천장처럼 낮게 내려앉아 보였을 겁니다. 지방 관아에 기대할 것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을선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한 곳, 한양이었습니다. 을선이 가명을 나선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마칠성의 수와 최판석이 보낸 자객 셋이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을선은 큰 길을 버리고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험한 고갯길이었으나 도리어 그것이 을선에게는 유리했습니다. 좁은 산길에서는 여럿이 한꺼번에 달려들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 와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개 중턱의 외딴 민가에 숨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나졸 대여섯이 마을을 뒤지며 다가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을선은 도망칠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와. 이 괴짝 안에 들어가거라. 눈이 먼 할머니였습니다. 눈동자에 흰막이 끼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터인데 을선의 거친 숨소리만으로 사정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을선이 괴짝 안에 몸을 웅크리자 할머니는 느릿느릿 괴짝 위에 이불을 덮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나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할머니는 기침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이 방에는 역질든 늙은이밖에 없다. 들어오려거든 들어오시게. 다만 오마도 나는 모르네. 나졸들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역병이라는 말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한 놈이 구름질 쳤고 나머지도 줄줄이 물러났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 할머니가 괴짝을 두드렸습니다. 나왔어도 된다. 을선이 괴짝을 열고 나오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을선의 얼굴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안다. 쫓기는 사람의 숨소리는 다 같거든. 내 아들도 그랬었다. 그 말에 을선은 차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넘어 강가에 다다른 것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한양으로 가는 큰 길에 닿을 수 있었는데 나루터에는 사공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을선은 삭슬 치르고 배에 올랐으나 배가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사공의 손등에 지내에 모양의 흉터가 있었던 겁니다. 그 흉터는 마칠성 수하들이 충성의 표식으로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을선의 등줄기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했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짐 보따리에서 술병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사공 어른, 고생이 많으시니 한 잔 드시구려. 사공은 처음에 사양하는 체 하더니 을선이 먼저 한 모금 마시는 것을 보고는 받아 마셨습니다. 을선이 마신 것은 물이었고 사공에게 건넨 것은 속에 마황과 초오즙을 탄 독주였습니다. 충주 주막에서 구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나 사지의 힘을 빼앗는 것이더니 사공이 두 잔째를 비우자 노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세 잔째에는 배전에 쓰러져 코를 골았습니다. 을선은 사공의 손에서 노를 빼앗아 직접 배를 저었습니다. 여자의 힘으로 강을 건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살에 배가 떠밀리고 팔이 터질 듯 아팠으나 을선은 이를 악물고 노를 저었습니다. 이윽고 배가 맞은편 나루에 닿았을 때 그로부터 닷새를 더 걸었습니다. 신발은 둘째 날에 해져 버렸고 맨발로 걷다 보니 발바닥이 갈라지고 부르떴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길가의 풀뿌리와 개울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을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비에게 가까워지는 것이라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 도성의 남대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성벽 위로 솟은 숭례문의 처마가 아침 햇살에 번들거렸고 성문 앞에는 벌써 장사치와 보부상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을선은 성문 앞 돌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발은 피가 말라붙어 땅에 달라붙었고 몰골은 거지보다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을선의 눈은 성문 너머 궁궐 지붕이 보이는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서린 것은 절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20년을 삼켜온 한이 빚어낸 또렷한 광기였습니다. 을선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왔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에게 직접 묻겠다는 각오를 품은 채 도성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양은 을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이토록 서로에게 무심할 수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제 다와 종로 거리를 지나는데 행인 수백이 을선의 곁을 스쳤으나 피투성이 맨발을 내려다보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성 사람들에게 거지 하나는 풍경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을선이 주저앉은 곳은 광통교 아래였습니다. 다리 및 개울에 발을 담그고 말라붙은 피를 씻어내고 있을 때 누군가 을선의 앞에 주먹밥 두 덩이를 놓고 갔습니다. 돌아보니 12세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거적대기를 두르고 콧물을 질질 흘리는 것이 을선보다 형편이 나을 것 없는 꼴이었는데 아이는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거 먹어. 나는 아까 떡전에서 하나 집어왔으니까.
훔친 것을 대놓고 자랑하는 꼴이 기가 막혔으나 을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안에 돌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을선이 인상을 찌푸리자 아이가 낄낄거렸습니다. 그거 씹지 마. 배가 덜 고파지라고 넣은 거야. 속이 묵직해야 오래 간다고. 거지 아이의 생존법이었습니다. 을선은 돌멩이를 뱉어내며 피식 웃었고 아이는 그 틈에 을선의 보따리를 슬쩍 뒤지다가 들켜서 귀를 잡혔습니다. 아야, 놓으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발버둥치는 아이의 품에서 을선의 먹탁분이 빠져나왔고 을선은 화를 내다가도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은 자신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복세였습니다. 부모 얼굴을 모르고 자란 고아로 광통교 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한양의 뒷골목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을선이 격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임금이 행차할 때 길 위에 엎드려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했을 때 복세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그거 함부로 하면 곤장 맞아 죽어. 내가 어디서 아는지, 언제 나오시는지 알려줄 테니까 떡 하나만 사줘. 을선은 떡 대신 귀싸대기를 올려붙일 뻔했으나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도성의 지리를 모르는 을선에게 이 아이의 두 다리가 곧 지도였기 때문입니다. 영조께서 어저에 앉으시고 좌우로 승지와 사관이 도열한 가운데 을선은 전각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궐한 돌바닥이 살을 내는 듯 차가웠으나 을선의 무릎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20해를 기어온 길의 끝이 바로 이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마칠성이 오른편에 꿇어앉아 있었고 그 뒤로 최판석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금부도사에게 끌려 나온 것이라 관복이 구겨지고 가시 비뚤어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사나웠습니다. 마칠성이 을선을 쏘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저 천한년은 역적의 씨앗이옵니다. 어전에 세울 자격조차 없사옵니다. 승지며치 고개를 끄덕였고 사관의 붓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어전에 선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을선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녀 하나였습니다. 세월에 빛이 바래고 끝이 약간 휘었으나 눈빛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을선이 두 손으로 비녀를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친 정한담이 정삼품 통정대부에 오를 때 어머니께 지어드린 은비녀이옵니다. 비녀 밑동에 한담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사옵니다. 내관이 비녀를 받아 임금께 올렸고 영조는 안경 너머로 글자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씨체가 분명하구나. 계속 아래어라. 을선은 비로소 21번 고른 뒤 보따리에서 두 장의 비단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피 묻은 비단 서신이었습니다. 을선이 비단을 펼치자 누런 빛 위에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서신은 선친께서 옥중에서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쓰신 것이옵니다. 내용을 읽겠나이다. 나 정한담은 반역을 꾀한 적 없으며 직위는 내 것이 아니라 진짜 인장은 좌측 아래 모서리가 살짝 이지러져 있으나 관가에서 내민 것은 모서리가 멀쩡하니 누군가 새로 판 것이 분명하다. 을선이 두 번째 비단을 펼치니 그 위에 먹탁분 두 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한담이 생전에 사용하던 진짜 직인의 탁분이요. 다른 하나는 20해 전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직인의 탁분이었습니다. 을선이 손가락으로 두 탁분의 좌측 모서리를 보시옵소서. 선친의 진짜 인장은 여기가 이지러져 있사온데 증거로 제출된 것은 이 부분이 온전합니다. 같은 인장이라면 어찌 한쪽만 이지러져 있겠나이까. 이것은 누군가 선친의 인장을 본떠 새로 파되 이지러진 부분을 빠뜨린 것이옵니다. 전가간이 술렁거렸습니다.
영조의 눈빛이 날카롭게 가늘어졌고 마칠성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을선이 데려온 증인, 바로 손등에 진에 흉터가 있는 이방 차돌이의 일입니다. 차돌이는 본래 마칠성의 수하로 20해 전 정한담에게 가짜 직인을 심는 일에 가담했던 자였습니다. 그 뒤로 평생을 술에 절어 살았는데 밤마다 정한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합니다. 을선이 충주 외곽의 허물어진 초가에서 폐인처럼 누워있던 차돌이에게 을선은 다짜고짜 은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소? 차돌이는 미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을선의 손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나으리 대개 나으리 따님이시오? 을선이 고개를 끄덕이자 차돌이는 마루 밑에 머리를 쿵쿵 박으며 통곡했습니다. 죽여주시오. 차라리 죽여주시오. 나는 그때 마칠성 나으리가 무서워서 그만 손을 보탰습니다. 을선은 그 울음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이 아니오. 아비의 이름을 되찾으러 온 것이오. 어전에서 사실대로만 말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의 20해 죄책감도 끝이 날 것이오. 차돌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오른손 등에 진해처럼 구불구불한 흉터가 선명했는데 그것은 20해 전 마칠성이 입을 다물라며 인두로 지진 자국이었습니다. 어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차돌이가 불려나왔습니다. 영조 앞에 이마를 대고 엎드린 차돌이는 오른손 등의 흉터를 내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20해 전 마칠성 나으리가 소인에게 명하여 정한담 나으리의 인장을 본뜨게 하고 그것을 영모 문서에 찍어 넣었사옵니다. 소인이 거역하려 하자 인두로 손등을 지지며 가문을 멸하겠다 협박하였사옵니다. 차돌이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밤마다 되뇌었던 말이라 오히려 또렷했던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전의 촛불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니요. 문을 연 것도 아닌데 굵은 초 12자루가 동시에 출렁이더니 셋이 꺼졌습니다. 정각 안에 그늘이 내려앉았고 어디선가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바람이 기둥 틈으로 스며드는 소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의 귀에는 분명 사람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마칠성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고 최판석은 이를 악담으로 쓰나 턱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칠성이 갑자기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그만하라. 정한담, 내 이놈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느냐. 전각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조의 눈이 번뜩였고 승지들이 일제히 마칠성을 돌아보았습니다. 을선은 고개를 들어 마칠성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에 원한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아비를 죽인 자가 자기 죄의 무게에 이미 짓눌려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한 것이니까요. 영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칠성, 방금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곧 자백이다. 더 물을 것이 없다. 마칠성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부짖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최판석 또한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닫았는데 변명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해 묵은 거짓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영조가 어저에서 일어서며 어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마칠성과 최판석은 능지처참에 처하라. 전각 안에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마칠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돌이었습니다. 차돌이는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으리, 이제야 풀려나셨습니다. 이제야 벗겨지셨습니다. 20해 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쇳덩이가 빠져나온 소리 같. 을선은 차돌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흉터 난 오른손 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로 차돌이의 울음이 한 박자 멎었다가 더 크게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전해지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밤 을선이 궐을 나서는데 대궐 담장 아래에 웬 노파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활처럼 굽은 노파였는데 을선을 보자 벌떡 일어나 치마폭으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삶은 달걀 3개였습니다. 을선이 어리동절하여 물으니 노파가 말하기를 20해 전에 내 아비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 길가에서 구경하던 년이 나다. 그때 내 아비가 결백을 외치는데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 나도 그랬어. 그게 20해 동안 목에 걸려서 오늘 내가 궐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달걀이라도 삶아왔다. 을선은 한참 노파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달걀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노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을선은 궐 밖 돌계단에 앉아 그 달걀을 하나씩 까먹었습니다. 눈물이 달걀 위로 떨어졌으나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20해 만에 처음 먹어보는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나 을선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친 정한담의 복권 교지가 내려지던 날 충주 관아에서 파발이 왔는데 차돌이가 스스로 관아에 출두하여 곤장 100대를 자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이 말렸습니다. 20해 전 내가 거짓에 손을 보탠 죄는 임금께서 사하셨으나 내 등짝은 아직 값을 치르지 못했어. 결국 사또가 나서서 곤장 10대만 치게 했는데 차돌이는 매를 맞으면서도 울지 않았다 합니다. 오히려 매 한 대를 맞을 때마다 정한담 나으리 용서하시오 하고 중얼거렸고 10대가 끝나자 비로소 얼굴에 편안한 빛이 돌았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을선은 충주로 약 한 보따리를 보냈는데 보따리 안에 은비녀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사시오. 차돌이는 그 비녀를 평생 방벽에 걸어두고 살았는데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비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저것이 사람을 살리는 물건이여. 나를 2번 살렸어. 한 번은 을선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또 한 번은 을선이 자기를 용서했을 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의 일입니다. 을선은 충주 뒷산 아버지 정한담의 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아 풍분이 반쯤 내려앉고 비석은 이끼에 덮여 글자조차 읽기 어려웠으나 을선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 올렸습니다. 선친 정한담의 복권 교지였습니다. 임금의 어부가 찍힌 붉은 인주가 아침 햇살에 번들거렸고 을선은 2 손을 모아 절을 올린 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20해가 걸렸습니다만 이제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으나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해를 삼킨 목구멍이라 이제는 울음 따위에 쉬이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묘소 뒤편 소나무 그늘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던 노인 하나가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을선이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마다 나타나 밥을 건네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위태로운 고비마다 길을 일러주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을선이 놀라 어르신 어찌 여기까지 하고 묻자 노인은 웃지도 않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을선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금이 가고 한쪽에 깨어진 낡은 마패의 반쪽이었습니다. 사장에서 을선이 주워 간직해온 마패 조각의 나머지 반쪽,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노인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20해 전 내 아비의 옥사를 살피러 내려왔으나 손을 쓰기도 전에 형이 집행되었다. 그때의 마패다. 노인은 암행어사였습니다. 20해 전 조정의 밀명을 받고 충주에 내려왔으나
마칠성의 손이 더 빨랐고 그 죄책이 스무해를 따라다녀 끝내 을선의 곁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을선은 두 조각을 맞대어 보았습니다. 금간 자리가 어긋남 없이 들어맞았고 깨어진 마패 위로 밑자가 온전히 되살아났습니다. 을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비의 한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지. 이 늙은 것이 한 일은 없다. 며칠 뒤 나라에서 정한담 유족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을선은 한 푼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나아가 이 돈은 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결백이 증명된 값이니 아버지라면 어찌 쓰셨겠느냐 생각하면 답은 하나라 하고 보상금 전부를 충주 일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청하였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이 어이없다는 듯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으나 을선의 눈빛에는 조금의 미련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을선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마을 노인들을 모아 크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가마솥을 걸고 소 한 마리를 잡아 국을 끓이고 떡을 찌고 술을 빚어 누구든 오는 이에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앉은 노인들 가운데 스무해 전 정한담이 충주사또 밑에서 일할 때 몰래 도움을 주었던 이들이 하나둘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노인은 한담이 억울하게 잡혀갈 때 관아 뒤제대로 어린 을선을 빼돌려준 사람이었고 또 어느 할멈은 을선이 굶주릴 때 몰래 보리밥을 갖다 준 이웃이었습니다. 을선은 그들 한 명 한 명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주신 보리밥 한 덩이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할멈은 펑펑 울었고 잔치판이 통곡과 웃음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스무해 전에 작은 선혜가 오늘의 잔치로 돌아온 것이니 이보다 더한 은혜 갚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잔치가 끝나고 을선이 장터를 지나는데 길가에 웅크린 아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는데 볼이 쑥 들어가고 옷이 누더기라 며칠은 굶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을선이 주막에서 밥 한 그릇을 사다 아이 앞에 놓으니 아이가 허겁지겁 퍼먹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귓속말로 알려주기를 그 아이가 바로 마칠성의 자식이라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을선의 얼굴이 한순간 돌처럼 굳었으나 이윽고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나지게 말했습니다. 내 아비의 죄는 내 죄가 아니다. 밥 먹고 바르게 살거라. 아이는 고개를 들어 을선을 올려다보았고 을선의 눈에는 증오 대신 연민이 고여 있었습니다. 원수의 씨앗에게까지 밥을 내미는 손. 아마도 그것이 정한담이 딸에게 물려준 진짜 유산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을선이 스무해를 버틴 것은 복수가 목적이었으나 복수가 끝난 뒤에도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세월이 흘러도 닳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지켜낸 자는 칼이 아니라 밥 한 그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스무해의 한 끝에 남기는 한 줄입니다. 묘소 주변에 매화가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스무해 동안 시들어 있던 가지마다 하얀 꽃이 터져나와 봉분 위로 꽃잎이 눈처럼 내렸습니다. 을선은 비로소 아비의 은비녀를 꺼내 머리에 깊숙이 꽂았습니다. 스무해 만에 처음으로 짓는 미소였습니다. 훗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을선이 그날 묘소를 떠나며 매화가지 하나를 꺾어 품에 넣었다 합니다. 그 가지를 충주 장터 한편에 심었는데 이듬해 봄 그 자리에서 매화 한 그루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 한담매라 이름 붙였고 해마다 봄이면 그 나무 아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이 모여 사정을 털어놓는 풍습이 생겼다 합니다. 관아에서도 그 나무 밑에 모인 백성의 호소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으니 죽은 정한담의 이름이 산 사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을선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충주 남쪽 고갯길에서 을선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을선이 등에 작은 보따리 하나만 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더라 하였습니다. 20해를 짓눌렀던 짐을 내려놓은 등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그 뒷모습이 고개 너머로 사라질 때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길 위에 매화 꽃잎 서넛을 흩뿌렸다 합니다. 이것이 정을선의 이야기, 20해의 한 끝에 핀 매화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충주 남쪽 어느 마을, 낮은 초가 앞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노파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정울선이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주 셋이 엉겨 앉아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을선은 느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 할미가 옛날에 아주 큰 북을 쳤단다. 가장 어린 손주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얼마나 큰 북이에요? 을선이 마당 끝 감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보다 컸지. 그 북소리가 한양팔도를 울렸단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손등에 남은 오래된 흉터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을선은 그 작은 손가락들을 감싸쥐고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새벽을 떠올리듯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북을 치는 건 무섭지 않았어. 무서운 건 말이다. 억울한 줄 알면서도 입을 다무는 거였단다. 그 무렵 을선의 이야기는 이미 마을 담장을 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충주 장터에서 시작된 소문은 조령 고갯길을 타고 상주로, 상주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전주로 장꾼들의 등짐 속에 실려 팔도를 돌았습니다. 장터마다 이야기꾼이 한 명씩은 있는 법이었고 그들의 입에서 정을선의 사연은 한 줄기 불씨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나주 장터의 이야기꾼은 부채를 펼치며 이렇게 시작했다 합니다. 자, 오늘은 역적의 딸 이야기를 하나 하겠소. 역적의 딸이 어찌하여 신문고를 울렸으며 그 북소리가 어찌하여 대감의 목을 베었는가. 끝까지 들어보시오. 장터에 모인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을에 한두 사람이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정을선의 이름은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을선이 살던 집터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을선이 손수 심은 나무였는데 이 나무에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겨울 눈이 쌓이고 땅이 꽁꽁 얼어붙는 섣달에도 이 매화만은 꽃을 떨구시 봄에 핀 꽃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넘겨 겨울까지 가지에 달려있으니 마을 사람들이 처음엔 귀신이 붙었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꽃 아래 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억울했던 속이 풀리는 것 같다 하여 하나둘 찾아오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을선화라 불렀습니다. 겨울에도 지지 않는 꽃 20해를 견뎌낸 여인의 이름을 딴 꽃이었습니다. 해마다 가장 추운 날 을선화 아래에 촛불을 밝히고 억울한 사연을 고하는 풍습이 생겼으니 이것이 충주 사람들이 정을선을 기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훗날 을선은 손주들에게 한양 가는 길목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늘 목이 메었다 합니다. 문경세제를 넘던 날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집시는 진작에 떨어져 나가 맨발이었고 고갯마루 주막에서 주모가 을선의 꼴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 행색에 한양까지 간다고?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없구먼. 을선이 주먹밥 하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 맞습니다. 다만 죽기 전에 할 말을 하고 죽으려는 겁니다. 주모가 한참을 을선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새 집신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신고가 할 말 하러 가는 사람 발이 이랬어야 되겠어. 을선은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너희 할미를 살린 건 신문고가 아니라 그 집신한 켤레였단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건넨 그 한마디가 고개를 넘게 해줬단다. 세월은 또 흘러 이야기꾼들도 늙었습니다. 나주장터의 그 이야기꾼이 마지막으로 정을선의 사연을 풀어놓던 날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손이 떨렸으나 이야기만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어갔습니다. 신문고에 퉁 하는 소리를 묘사할 때는 부채로 무릎을 탁 내리쳤고 을선이 임금 앞에서 증거를 펼치는 대목에서는 부채를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 이것이 정을선의 이야기, 20해의 한 끝에 핀 매화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말을 마치자 이야기꾼이 펼쳤던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천막과 과일 더미와 사람들의 옷이 모두 빛을 잃고 먹빛 하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흑백의 화면이 천천히 밀려가더니 이윽고 비추는 것은 현대의 어느 거리였습니다. 콘크리트 담장 앞에 신문고 터라 새긴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었고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어 비석 위에 먼지를 쓸어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을선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북을 친 것이 아닙니다. 무서웠고 다리가 떨렸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쳤습니다. 진실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00년 전이든 오늘이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말하는 데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고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된 사람만이 세상을 한 뼘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신 가슴 속의 북소리는 아직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향한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